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훈입니다. 금요 신통방통 바로 시작할 텐데 첫 소식, 오늘 첫 소식은 이재명 대표의 영장 청구 소식입니다. 영상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100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 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 있기나 합니까? 검사 독재 정권의 선정 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양심껏 표결합시다. 부결을 시키면 되는 것이죠. 그게 민주당의 길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신문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가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대장동 이익을 성남시가 70%는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걸 알고도, 그 가능성을 알고도 의무를 방기했다. 그래서 영장 청구 불가피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민간업자들은 과연 얼마를 챙겼을까요? 신문 보시죠. 민간 사업자들은 토지 분양 배당금으로 4,054억 원, 아파트 분양 개발 독점 시행으로 3,690억 원, 자산관리 수수료 140억 원 등 총 7,886억 원을 독식하다시피 했다. 그리고 검찰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면 공사가 시행사 성남의뜰 지분 50% 플러스 한 주의 지분을 보유한 것과 성남시의 인허가권 등 행정권 발동의 기여도 등을 봤을 때 성남시는 70%라는 객관적으로 챙길 수 있는 수익이 최소 70%는 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증거인멸 정황이었습니다. 검찰 관계자가 불가피한 이유로 객관적 증거와 일치된 진술이 있고 죄질이 나빠서 중형이 예상되며 인적, 물적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가장 최근에 드러났던 것,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민주당의 정성호 중진 의원이 정진상, 김용,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까지 만나면서 이러저러한 회유를 하려고 했던 정황들, 당신이나 김용이나 이재명이나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만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다, 알겠죠? 라고 하는 등의 회유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자룡 변호사님, 어떻게 반발하고 있습니까? 일단 뭐 계속 입장은 뭐 조작 수사다, 정치적인 영장 청구다,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고 계시는데, 논리적인 반박을 하지 못한 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네.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영장 청구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이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영장을 청구할 사건 자체가 없게 됩니다. 그 정도로 중범죄이기 때문에 이건 청구할 수밖에 없었고, 야당 대표에 대한 청구가 아니라 시장 시절에 있었던 토착 비리에 대한 청구입니다. 그게 야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자꾸 그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지, 이거는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수사를 해왔고 영장 청구를 해왔던 것이 맞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밝혀진 내용들에서도 70% 확보 가능하다라는 거는 검찰이 자기 나름으로 계산한 게 아닙니다. 주무부서에서 그런 계산을 한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액수를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정도의 상황이면은 우선권을 갖고 있는 공사에서는 당연히 그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한 조항을 넣어야만 하고, 그리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의뢰, 부동문자, 양식 형태로 그런 조항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같은 지역에 있었던 현덕지구에서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항은 굳이 뺐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증거에 의해 가지고 명백한 증거에 의한 액수까지도 계산이 되는 중범죄다. 그러므로 청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결론이 도출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4,895억 원 배임 혐의가 구속영장에
적시가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증거인멸 시도했다라는 판단도 검찰은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금 전 설명드린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김용, 이화영 씨를 차례로 접견한 것입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잘 상황들이. 그래서 알리바이가 입증이 돼야만 만들어져야만 이게 무죄가 나는 거다. 그래서 꼭 알리바이 만들 준비를 잘해라. 정진상 실장이 밖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냐. 이 정권이 하는 거 보면 굉장히 힘들게 가고 있지 않냐 저게. 이렇게 가다 보면은 다음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지 않겠냐. 주고받은 대화가 영화 대부에 나오는 마피아 패밀리를 연상케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정성호 의원의 면회 중 발언은 들을수록 기가 막힙니다. 알리바이를 만들지 마라, 마음 흔들리지 마라. 누가 보아도 단속하고 회유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이재명 대표의 비리 범죄 혐의가 차고 넘치는데도 이재명 대표와 측근들은 곧 대통령이 된다는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요? 정신 상태가 의심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물적 증거를 없애는 시도만 증거인멸이 아니라 중요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회유하는 것도 증거인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검찰은 판단한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그렇죠. 인적, 물적 증거 다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증거는 꼭 물적 증거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사람의 진술, 특히 뇌물 사건과 같은 데에서는 진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거짓을 말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진실을 털어놓으려고 하는 것을 입막음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물론 정성호 의원은 뭐 증거인멸을 위해서 특별 면회를 한 게 아니고 네. 본인은 뭐 위로의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꽤 한 20-30분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 몇몇 단어를 이렇게 딱 끄집어내고 보면 네. 객관적으로 보면 이거는 입막음용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이제 여기다 적어서 그 증거인멸의 우려 이거의 네. 하나의 또 다른 증거로 이제 구속영장에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나 이제 뭐 도주 우려 같은 거야 뭐 이재명 대표가 있지 않겠죠. 네. 그러나 이제 사안의 중대성 그게 바로 저기 보면 죄질이 나빠 중형이 예상되며 이런 표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영장 발부 요건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세 가지를 꼽죠.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네. 근데 그 중에서 뭐 도주 우려는 없다고 쳐도 나머지 두 가지는 입증이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상적인 접견 그리고 일반적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한 접견에 불과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뭔가 회유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만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검찰이 지금 증거인멸 공작을 벌이고 있다로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도 어제 법사위에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는데 어제 법사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 없다.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정성호 의원이 면회를 한 내용들이 그대로 수사에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김도 법사위원장께서 평의원의 입장으로 법무부에 자료 제출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와 가장 가까웠던 정성호 의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증거인멸의 정황을 만들기 위한 저는 그러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봅니다. 김도 법사위원장은 우리 법사위원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그리고 전 국민에게 이 전후의 과정들을 소상히 밝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모략이고 계략이고 비열한 공작입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했고 그걸 받았습니다. 그게 박범계 의원한테 그렇게 급박받고 협박받아야 될 일입니까? 장관까지 하신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도 가려가면서 하시고 박범계 의원 요 이야기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 밖에 가서 한 번만 더 하세요. 내 명예훼손으로 바로 법적 조치할 거예요. 자, 김근식 교수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의 특별 면회가 사실은 이번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데도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됐죠. 네. 최병무 의원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회유하고 입장을 바꾸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다.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부인하고 있는 것을 잘 버티고 있으니 지금까지처럼
끝까지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그렇게만 하면 대통령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뉘앙스의 위로라고도 합니다만 듣는 사람이거나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지금처럼 계속 진술을 거부하고 부인해라 라는 식의 종용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전반적인 이 증거인멸의 어떤 정황상 증거는 된 거라고 보고 거기에 플러스 이재명 대표가 세 차례 검찰이 부르라면 가고 나가라면 나간다고 합니다만 가서 뭐했습니까? 입딱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도 사건을 보면 알지만 범죄가 굉장히 중대한데 중형이 예상되는 중대범죄 혐의자가 수사 협조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고 진술을 거부하고 관련된 공범이 입을 다물고 있는데 가서 계속 입 다물고 있으니 잘하고 있다. 끝까지 버텨라. 라고 말하기 전반적인 증거인멸 상황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어제 법사위에서는 김도읍 의원이 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아니 법사위원장이지만 국회의원의 신분에서 정성호 의원이 특별면담한 기록을 법무부에 자료 제출 요구한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것을 검찰이 다 보고를 받게 돼 있는 것이고 다 서류상 남아있는 객관적인 자료인데 그걸 요구했다고 해서 이걸 무슨 구속영장 청구하기 위한 공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 과한 해석이고요. 김도읍 위원장 말대로 그런 이야기를 국회 밖에서 하면 정말 법적 조치가 가능한 저는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사안이 사실 구속의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그 구속의 필요성을 어떤 사회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박범계 생각합니다. 의원과 비슷한 취지의 말씀하셨던 네.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지 않습니까? 혐의는 지금 다투고 있고요. 현재 누군가가 진실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주의 우려 없다는 건 이 자리에서도 확인이 되고 증거인멸 관련해서인데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이 이미 다 진행되었고 이 사건 자체가 매우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에 대한 어떤 이러한 수사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92년도에 정주행 회장도 대선에서 지고 수사를 받았죠. 근데 그때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이해창 전 총재 역시도 차떼기 사건, 정말 큰 사건이었죠. 근데 기소조차 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건 지금 현 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서 수사까지 받고 있고 기소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재판 진행하자는 겁니다. 근데 왜 인신을 구속해서 재판해야 되는가에 있어서는 물음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좀 무리하게 명분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구치소에서 면회 내용이 공개되는 게 온당한 일입니까? 저는 결코 온당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면에서 지금 검찰이 되게 무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수사 실무하고 굉장히 좀 동떨어진 얘기인데 중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에서는 수사기관이나 검찰에서 당연하게 누구랑 접견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의 대화를 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거 꼭 들어가는 내용인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그렇게 뒤에서 이제 교도관이 메모지로 적는데도 불구하고 3명에 대해서 특별 접견이라는 흔치 않은 형식으로 갔을 정도로 굉장히 다급했구나. 오히려 역으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거는 그런 특별 면회를 했고 거기서 부적절한 대화를 한 게 문제지 그거를 찾아내고 알아낸 수사기관이 문제다라는 식의 반론은 굉장히 좀 성립되기 어렵고 수사실무하고 굉장히 동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도주 우려에 대해서도 하나 짚을 부분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면은 도저에 염려가 있다라고 그걸 연결해서 하는 거지 진짜로 도망갈 사람이냐라는 걸 내심의 의사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전직 대통령이나 이재용 회장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분들도 도주의 우려는 없죠. 그런데도 구속됐던 거는 중형이 예상되면은 도주의 염려라는 거는 자동으로 연결된다라는 게 이 법조 실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 해석들을 하는 것이지 지금 법과는 맞지 않는 얘기들입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자, 검찰의 입장도 잠깐 살펴보고 다시 또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검찰도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고 검찰총장도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신문 살펴보시죠. 이원석 검찰총장 정경유착, 지역 토착 비리다. 그래서 지금 수사한 것이고 영장을 청구한 것이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수사한 것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물적, 인적 증거 확실하게 확보하고 있다. 자신감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제 이원석 총장 6시 반 퇴근하면서 입장문 냈는데 기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했거든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빨간 밑줄 친 부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야당 대표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 수사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었을 당시에 각종 비리에 대해서 수사하고 영장을 청구한 것일 뿐이다. 또 특정인에게 별도 기준이 있을 수 없다.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구속 기준을 따랐다.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사업이 이루어졌고 관여한 사람이 대단히 많아서 충분한 물적, 인적 증거 등을 확보한 상태다.
그렇지 않다면 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어찌 청구할 수 있겠느냐, 청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저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지요. 과거에 뭐 전직 대통령들을 수사하고 구속할 때도 검찰청장이 영장을 청구한 직후에 저런 입장문을 냈던 기억은 제가 없습니다. 근데 역으로 보면 오히려 검찰의 저런 모습이 굉장히 이 수사를 정치적으로 하고 있고 자신 있다고 얘기하는데 자신 없는 모습 아닌가 이렇게도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제 앞서 그 정성호 의원 네. 그 접견 기록 얘기도 했었는데 검찰이 주요 피고인의 그 접견 기록을 수사 자료로 참고하는 건 맞습니다. 네. 누구랑 접견을 했고 어떤 내용의 대화를 나눴는지 그게 이제 수사 기록에 첨부되는 게 맞는데 그게 사전에 언론에 흘러나오는 건 처음 봤어요. 그 대화 내용. 들여다보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수사 기법이죠. 당연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네. 그걸 언론에 흘리는 건 그걸 이해가 되죠. 사전에 검찰 관계자가 언론에 흘려서 일종의 증거인멸 시도에 대한 여론전을 하고 네. 그리고 그 내용을 영장에 담아가지고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증거인멸 정황을 만들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반론으로 나오는 거는 그럼 전문을 공개해라. 그런 식으로 여론에 흘리지 말고 정말 이게 맥락상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던 건지 아니 정성호 의원도 법률가고 국회 4선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인데 교도관이 그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겠냐. 게다가 정진상, 김용 이분들하고 생면부지 관계였는데 장소 변경 접견까지 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면 의심해 볼 만하죠. 네. 그러나 이전부터 아는 사람들이었고 또 이재명 대표하고 워낙 오래된 관계였기 때문에 접견 간 것 자체가 이상하다. 그게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저는 충분히 이런 상황이 예견됐기 때문에 정성호 의원도 조금 어딘가에 주의할 필요가 있었는데 본인이 그런 의도가 없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게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이번 그 수사 내내 검찰이 피의 사실을 거의 생중계하듯이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 증거인멸 정황까지 여론전을 통해서 만드는 걸 보면서 수사를 이런 방식으로 해도 되나 싶은데요. 정작 영장에 그 428억 이른바 대장동 저수지라고 얘기하는 그 이 사후술에 이 혐의는 빠져 있어요. 게다가 정진상, 김용 이 측근들의 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이 이재명 대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영장에는 빠져 있어요. 그건 아직 이제 혐의 입증이 안 됐거나 스모킹을 못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나머지 적시된 혐의들은 일종의 자치단체장의 정책 판단이 과연 과도했느냐 아니면 이거 적극적 행정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법리 다툼이 치열할 영역이어서 과연 저거 가지고 영장을 청구하는 게 도주의 우려 당연히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아까 이제 검찰에 나가가지고 좀 불성실하게 답변한 거 아니냐. 아니 근데 그거는 피의자 방어권이에요. 아예 출석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걸 가지고 영장을 청구한다는 거는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좀 무리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그 보통의 경우 특별면의 내용이 이제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는 경우 없죠. 왜 없겠어요? 특별면회를 하면 그거는 뒤에서 교도관이 주요 내용 다 적진 않습니다. 주요 내용,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메모를 하거든요. 녹음을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지금 이제 녹음 제도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뻔히 아는 변호사가 법조인이 거기에 가서 회유를 시도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성호 의원은 그럼 왜 본인이 법조인인데 거기 가서 회유를 시도했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느냐 하는 거는 저는 뭐 위로하려고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의도야 저희가 알 수가 없는데 적어도 그 현장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입막음을 시도한 것 아니냐 하는 그 워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외부로 공개될 이유가 없는 것이 그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니까 거기 가서 입막음 시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메모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마 정성호 의원이 급한 나머지 거기에 가서 그 위로를 하다 보니까 약간 오버해서 입막음까지 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박원석 의원이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입장을 낸 게 좀 드문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국민들의 어떤 불만이나 국민들의 궁금증에 대한 저 검찰총장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하기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사건의 총책임자로서 이러이러하다는 배경 설명을 국민들에게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그 군사 쿠데타 사건에 대해서 김영삼 대통령 때도 그 전직 대통령이지만 수사를 해서 구속할 때도 대통령이 직접 양해를 구합니다. 이러이러해서 어쩔 수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했던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미 특검들이 다 수사를 해서 특검에서 계속 상황 발표를 했던 것이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중요하고 정말 굉장히 정치적으로 또 국민적으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큰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다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게 예의입니다. 수사를 담당한 수사팀이 하든 아니면 지검장이 하든. 그런데 이건 제1야당 대표를 하기 때문에 검찰총장이라는 가장 높은 수장이 예의를 갖춰서 설명을 한 거라고 보는 게 맞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상황을 정치적으로 만들려가는 의도라기보다는 제1야당이 지금 현실적으로 반발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쫙 갈라져서 분열되고 있으니 검찰총장이 대신해서 이러저러한 배경하에서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설명으로 받아들이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관심이 큰 만큼 사실 영장 청구가 되게 섬세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에 영장 청구 내용에서도 저는 되게 의아한 게 있었습니다. 지금 성남시가 사실은 1,800억만 환수했다고 명장에 적혀 있어요. 근데 2018년 선거에서 이재명 지사가 5,500억을 환수했다라는 말을 한 것 때문에 대법원에까지 가서 재판이 걸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대법원에 의해서 5,500억 환수한 게 맞다라고 인정받았습니다. 그것을 검찰이 모를 리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성남시가 환수한 금액이 매우 적다라고 적시했다는 게 저는 매우 의아하고요. 그리고 이 영장 청구가 있은 다음에 대통령실 관계자 보도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평론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이 권력 그 자체의 말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말인데 이런 말을 했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네. 저는 이 구속영장이 얼마나 정치적인가를 보여주는 어떤 단면이라는 생각이고 사실 이 사안은 단순히 사실과 법리에 의해서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정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일단 5,503억 원을 성남시 그리고 성남 시민들에게 돌려준 그리고 민간업자에게 전부 다 갈 수도 있었던 그러한 수익을 일부 성남시로 귀속시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은 반대로 일단 70% 그러니까 6,725억 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830억 원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그래서 4,895억 원은 배임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부분 이제 법원의 판단을 좀 받아야 되고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또 이례적으로 검찰총장이 이렇게 입장문도 내고 기자들 앞에 서서 질의응답도 했던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검찰은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인허가권을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고 그리고 이런 표현도 썼거든요. 시정농단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과거 국정농단 사건과 다를 바 없다라고 검찰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착비리, 명백한 토착비리 사건을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사건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이런 지적도 검찰은 내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희대의 사건이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 목소리를 확인하겠습니다.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고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바가 없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이 지금처럼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습니까?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까지 독재 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되었고 역사는 전진했습니다. 자,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들과 동일시하고 싶어하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알겠습니다만 동일시가 되는 인물들입니까? 어떻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건까지 가기에는 이제 너무 오래된 얘기고 이건 1958년 이때쯤의 얘기일 거예요. 거의 제가 태어날 그 당시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까지 갈 건 아니고 그때는 이제 국가보안법 간첩죄 이런 걸로 해서 그건 누가 봐도 신속하게 사형이 집행됐어요. 네. 이러니까 이제 그 어떤 정적 제거용으로 이용된 것 아니냐.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이제 재심 청구해서 무죄가 나왔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아니면 전두환 정권의 뭐 DJ 내라는 뭐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은요 어찌 보면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지금 그 집권 세력에 의해서 지금 피해를 입은 상황이란 말이죠. 다 하나하나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네. 큰 틀로 묶으면 결국은 민주화 투쟁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로서 또는 민주당 의원으로서 했던 일에 대해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된 게 아니잖아요. 네. 성남시장 때 지역 토건업자들하고 뭐 일이 뭐 유착됐다, 이런 의혹을 가지고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건 말이죠. 그럼 이거는 민주화 투쟁이라는 어떤 정치적인 이유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사건들을 끄집어내서 지금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논리는 국민들한테 전혀 설득력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거보다는 네. 법률적으로 대응을 해야죠. 그러면 그런 얘기는 맞아요. 나는 한 푼도 먹은 거 없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는 뭐 나중에 법정에 가서 정말 그게 맞는지 이런 건 다퉈볼 여지가 있지만, 적어도 DJYS의 과거 사건과 이걸 비교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직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자초한 일이라는 지적도 함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신문 보겠습니다. 헌정사 첫 방탄용 대표직의 결말, 바로 사상 첫 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였다, 이렇게 결론을 맺는 사설인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사실 누구나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런 만큼 새로운 검찰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하게 될 것이란 사실은 또 하나 누구나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대표는 대선 패배 3개월 만에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초유의 선택을 했고, 누가 봐도 대장동 수사에 대처하는 데 의원직을 갖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불체포 특권을 확보한 뒤에 여기서 멈추지 않고 2개월 뒤에 당대표 선거에 나가서 당대표가 되죠. 방탄 올인에 모든 걸 쏟아넣습니다. 그래서 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만약에 야당 대표가 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헌정사 처음 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일조차 없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표가 당대표가 되자 민주당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방탄국회를 열었고, 혹시라도 기소가 되더라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헌까지 바꿨다. 그리고 대장동 등 각종 불법 혐의는 민주당과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다. 민주당 누구도 당시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몰랐다. 그런데도 당을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 모든 일을 방탄에만 연결시키는 지경이 돼버렸다. 방탄에 도움이 되는 일, 그게 무슨 일이든 무슨 주장이든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모습이다. 내년 이 대표가 총선 공천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헌정사상 처음 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는 결국 이 대표와 민주당이 만든 것이다, 자초한 것이다, 이러한 지적입니다. 박원석 의원 어떻습니까? 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그런 목소리가 나오듯이 네. 이게 이제 당과 개인의 문제를 좀 분리했어야 한다, 이런 취지의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이 있죠. 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선 이후에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 이제 이 야당이 당 전체의 명운을 걸고 이 상황을 막아야 되는 이제 그런 처지에 놓이지는 않았을 텐데, 어찌됐건 간에 뭐 결과적으로는 네. 당 대표가 됐고 국회의원이 됐고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근데 이제 검찰의 수사 방식이나 또 이번에 청구된 영장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설득력이 있었더라면 아마 민주당도 이렇게까지 방어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기관의 수사 과정으로 봤을 때 숱한 피의사실 공표와 굉장히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이제 그런 수사 방식이라든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영장 청구된 내용을 보면 정작 그렇게 검찰이 여론전을 주력했던 그 428억 그 수뢰 혐의라든지 또 불법 정치자금 뇌물 이런 내용은 영장에서 다 빠지고 법리적으로 다툼이나 논란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배임이라든지 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지 제3자 뇌물죄라든지 이런 것만 포함이 됐기 때문에 과연 이게 검찰이 결정적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걸 찾은 거냐, 아니면 그야말로 정적 죽이기 차원의 이제 그런 정치적인 수사를 한 거냐, 이런 의구심을 민주당 내에서도 갖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 게 아마 이 영장과 관련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날라왔을 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당대표가 돼서 개인의 문제와 당의 문제가 분리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의원들조차도 네.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428억 원 그 약정과 관련된 부분은 검찰도 뭐 이번 구속영장 청구하는 과정에서 적시하지 않았습니다만 내용을 쓰긴 했습니다. 상황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했고 그건 바로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지금 김만배, 정진상, 김용 모두 다 입을 닫고 있기 때문에 더 수사하고 미진한 부분을 채운 다음에 추가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운명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민주당 손에 달려 있습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 손에 달려 있는데 결자 해지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것인지 아니면은 그걸 걷어찰 것인지 결국 민주당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희대 사건 법치 무너졌다 이재명 대표 얘기하고 있고 야당에서 28표 이탈할 때는 체포 가결 가능성이 있다. 지금 무소속의 양향자 의원의 경우에 혹시라도 지금 민주당과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가결의 표를 던진다면 27표만 받아도 민주당에서 27표만 받아도 뭐 가결은 가능해 보인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의원 분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분포 일단 169명이 있습니다. 친명계 혹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당직을 맡은 의원이 지금 화면에 사람 보이는데 76명입니다. 76명. 그리고 이 대표 체제 이후 침묵해왔던 중립 성향의 의원 40명. 친문 및 친노, 친이낙연계 33명,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한 비명계 의원 20명입니다. 결국 확실하게 보장된 건 76표,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얼마나 될 것이냐. 그리고 사실상 민주당에서는 부결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천권을 갖고 있는 당대표에 대한 어떤 결정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공개, 비공개 투표라고 하더라도 따져보면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긴 하겠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친명계에서는 어쨌든 어떻게든 표단석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민석 의원, YTN에 출연해서 조직적으로 사전에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누가 야당 탄압 국면에서 총대 메고 10명 모으고 20명 모을 수 있겠느냐. 이탈표 많아야 5표 정도다. 이탈표 나오면 그건 죄인으로 낙인 찍히기 때문에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만 당내에서 비명계 의원들도 내년 총선, 공천 등을 염두에 둬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결표를 던지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적지는 않습니다. 자, 부결표를 던질 가능성. 근데 이 부분 한번 보시죠. 민주당 내에서 오히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방탄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확실하게 씌우기 위해서 국민의힘에서 의도적으로 부결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크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긴 합니다. 자,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친명계가 주축인 지도부를 중심으로 내부 결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안민석 정청래 의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수위를 입은 김대중 대통령 사형 선고 기소 내용대로라면 어찌 이분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김대중을 죽이려 했던 독재자 박정희, 독재자 전두환의 비참한 최후를 똑똑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국회 체포 동의안은 0.19의 가치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똘똘 뭉쳐 부결시킬 것입니다. 이게 부결을 시키면 되는 것이죠. 그게 민주당의 길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된다는 이 동의가 우리 민주당 내에서 또 지지자들 내에서 비등한 시점에서 이탈되는 사람들은 이게 의원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 찍게 될 겁니다. 자, 저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문식 교수님? 저는 저분들이 이제 대부분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의 이제 주요 당직을 맡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친명계 이제 선봉에 서 있는 분들인데요. 동아일보에서 뭐 숫자를 이렇게 나름대로 추산을 했습니다만 의외로 비명계나 중립 인사가 많은 것 같은데
28표, 28표만 나오면 체포가 가결된다는 건데요. 저는 여기에서 변수 중에서 빠뜨리고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변수? 첫 번째는 뭐냐면 어제 공개적으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네. 영장이 150페이지에 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회의원들에게 다 체포동의안이 갔을 때 구속영장에 다 청구가 될 겁니다. 그 내용이 상세한 내용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자신감을 보였듯이 또 하나 변수는 그 한동훈 법무장관의 이제 출연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회의장에서도 설명을 하게 됩니다. 네네네. 지난번 노웅래 의원처럼 그렇게 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굉장히 국민적 관심이 뜨겁고 국민들이 굉장히 갈라서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 가결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몇 가지의 내용들을 국민들이 바라보는 생중계 현장에서 말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게 있다고 한다면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들은요, 이재명 대표를 지킨다는 것이 공천권 때문에 눈치를 본다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만 그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스타일상 기소가 되고 유죄 판결을 받아도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말 그럼 끝까지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대표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현실적 생각도 있지만 또 하나는 국회의원의 가장 큰 목적은요, 이재명 대표의 공천권보다 총선에서 당선입니다. 내년 총선에 당선이 돼야 되는 게 더 큰 목표인데 영장에 적시된 내용, 한동훈 장관이 국민을 상대로 이야기한 상세한 어떤 빼도 박도 못하는 흔들리지 않는 증거, 네. 그리고 국민 여론이 확실하게 뭉쳐서 야 이재명 대표 이 정도면 정말 거짓말한 거 아니야? 라는 여론이 형성됐을 때 과연 민주당 의원 그 누구가 공천권 때문에 이걸 부결을 시켜가지고 방탄을 해줘야 되겠다 생각할까? 아니면 이참에라도 내가 무기명 투표장에 가서 가결을 시켜서 이재명 대표를 당내에서 싸울 게 아니라 법원에 가서 살아서 오기를 바란다라고 깔끔하게 민주당 내 분란거리를 법원으로 옮길 수 있는 저는 현실적 생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권종 대변인. 그러니까 지금 김건식 교수 말씀을 보면 사실 지금 솔직하게 얘기해서 정부 여당도 좀 비리비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어도 뭔가 제대로 뭐 티격태격하는 모습 보여주고 지지율도 잘 안 나오고 그럼 이참에 차라리 위험 요소인 이재명 대표의 어떤 당 대표직을 좀 내려놓게 만들고 새롭게 시작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의 민주당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다음 총선에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어쨌건 이제 지난 8월에 선거를 해서 네. 뽑히신 대표를 두고 지금 이 시점에 그 이야기 하는 건 민주당에서는 좀 쉬운 이야기는 이번에 아니라는 기회잖아요. 이야기고. 무공개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 사실 저는 일관되게 사실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실 때 직전에 정권 교체된 대선 후보가 출마하는 거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했고 수사 받으러 가셔야 된다. 그리고 혼자 가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려왔지만 이번에 체포동의안은 그냥 깔끔하게 부결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수사를 받는 것 그리고 기소 재판이 진행되는 것과 구속해서 그러니까 구속되어서 그것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은 주장의 내용이 다릅니다. 근데 이번 사안을 봤을 때 사실 면회의 내용이 막 언론에 공개되고 그리고 주요 혐의가 배임이지 않습니까? 근데 배임은 정말로 다툴 여지가 커요. 예를 들면 부산시에서 LCT 개발할 때 부산시는 되려 기반시설까지 예산으로 깔아주고 하나도 돈을 환수하지 못했어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되게 일반적 행정과의 어떤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사안을 두고 인신을 구속해서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검찰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는 별로 이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의 이견은 수사를 좀 거부하는 듯한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다, 수사받으러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었지 구속된 채로 꼭 재판받아야 된다라고 말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논란이 없을 것 같고요, 민주당 내에서는. 근데 다만 제 고민은 이번에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게 되면 사실은 민주당은 방탄을 했다라는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저는 여당이 방탄이라고 민주당을 공격해도 저는 방탄의 실체가 없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무슨 수로 방탄을 하냐. 근데 이번의 경우 만약에 법원으로 넘어가는 영장을 국회에서 멈추게 하면 방탄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공격이 있을 걸로 알고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건가가 민주당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 김근식 교수께서 말씀해 주셨던 또 다른 변수 중에 하나,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설명하는 그 내용, 그리고 태도,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과거 노웅래 의원 때 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돈 봉투를 주고받는 소리가 났다, 이런 얘기를 해서 논란이 크게 붙었던 적이 있죠.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료 국회의원의 체포 동의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니 혹시라도
억울한 일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김남국 의원 돈 봉투 받는 소리 같은데 아닌가? 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자, 구자열 변호사님, 지난번에 굉장한 논란이 됐었습니다. 저런 표현들을 해서 이재명 대표도 저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번에 뭐 나오긴 할 텐데 어떤 식의 좀 내용을 어떤 표현으로 좀 전달을 할까 좀 전망을 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저번에 저런 일이 있고 나서 한동훈 장관이 설명을 많이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게 했나 봅니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법무부 장관은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을 때 검사의 역할을 대신하게끔 법이 규정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포 동의안이 왜 이게 가결되어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검사를 대신하는 것이기도 하고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당연한 의무이고 여기에서 물적 증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는 설득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입니다. 게다가 이거를 조작 수사다, 정치적인 수사다라고 민주당에서 공격할 때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정치적인 공격을 해왔지 않습니까?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외풍을 막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이 내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미 여러 번 말씀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설명은 자세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최근에 이재명 대표께서는 증거가 없다, 증거 있으면 검찰이 언론에 공개하면 될 일 아닙니까? 라고까지도 하셨어요. 그랬으니까 이건 사실 구체적인 증거에 대한 설명은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끌고 들어온 문제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한동훈 장관은 물적 증거, 정말 확실한 거에 대해서는 한두 가지 정도 아마 얘기하실 것도 같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게 더 필요하다. 만약에 설명이 부실할 경우에는 별거 없지 않았냐라고 오히려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고 아마 이제 이러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설명을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 조작 수사, 정치적 수사라고 공격하신 거에 대한 맞대응 차원, 외풍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그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정의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떳떳하면 당당하게 영장 실질 심사에 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국회의원 윤리 강령에 따라 양심껏 표결합시다. 21대 국회가 헌정사의 양심을 저버린 죄인으로 기록되지 말도록 합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이재명 대표의 의혹은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검찰 소환 수사에 당당히 임하셨던 것처럼 영장 실질 심사 과정을 그 절차를 일반 시민들과 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잠시 후인 11시 30분부터 검찰의 영장 청구에 맞서서 국회에서 대규모 규탄 대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SNS에 이제 독려하고 나섰는데요. SNS 어떻게 올렸는지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검사 독재 규탄 대회 2월 17일 금요일 오늘 11시 30분 국회 본청 앞 현역 의원, 보좌진들, 원외 당협위원장들, 지역위원장들 모두 다 이 자리로 모여라, 모이자 국회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1,500명 정도 지난번에 한번 그때 모였던 적이 기억이 얼핏 나긴 하는데 그러한 모습, 거의 그 국회 본청 앞 계단을 가득 메우는 그러한 모습이 또 한 번 연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때죠. 규탄대회 했을 때, 한 차례 검찰 독재 규탄대회 했을 때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연출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민주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결과인지 좀 보겠습니다. 일단 팽팽합니다. 통과시켜야 한다.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49.2, 43.6, 잘 모르겠다, 7.2% 이런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내로 들어가면은 극명하게 엇갈리죠. 당연히 체포 동의안 통과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85.6 그리고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9.5%나 있긴 하군요.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근데 이게 부결되든 가결되든 간에 이번이 끝은 아닙니다. 다음 신문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이거 관련해서 이제 영장이 청구가 돼 있는 상태이지만 김문기 전 차장과 관련해서도 이제 당장 다음 달부터 재판이 시작되고요.
그래서 거의 매주 재판이 열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제 다음 달 3일 그리고 17일, 31일 이미 공판 기일이 지정이 됐습니다. 공판 준비일은 이미 다 끝났고 이제 본 공판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백현동, 정자동 호텔, 백현동 옹벽 아파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것 또한 기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거의 매주 재판이 열리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하루 걸러 하루 재판이 열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까지도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마다 어떻게 다 대응해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제대로 당대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걸 그때 대응을 하겠다 지금 현재 그런 계산으로 보여요. 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재판에 전념하고 그다음에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그런 움직임은 지금 전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이런 기조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정말 두세 번 재판을 받으러 다니는 상황이 돼도 네. 본인은 그러니까 여의도와 서초동 또 일부 재판은 수원지법에서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실제 현실화될 수가 있겠다. 거기다가 저기 얘기하는 지금 수사 중인 백현동, 정자동, 대북송금 이것까지도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정말 아주 자주 이제 법정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 상황이 이제 현재로서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도 민주당으로서는 내년 총선에서 과연 이재명 대표 현재와 같은 체제로 그 선거를 치를 수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제가 만난 민주당 사람들은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해요. 근데 아직 그게 다수는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아마 상당한 정도의 예열 기간을 거치면 그 예열이 실제 시동이 걸리는 상황까지도 저는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시점은 각자 예상은 좀 다르겠지만 아마 올 연말쯤에는 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를 것인가 아니면 대안을 찾을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한 논쟁이 활발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상황 좀 지켜보겠습니다. 쌍방울 얘기가 나와서 쌍방울 얘기를 조금 더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쌍방울 그립 대북 송금 의혹도 현재 수사 중이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 15일 김성태 전 회장, 안부수 아태업 회장,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까지 사자 대질 신문을 하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압박했습니다. 관련해 신문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영 부지사는 계속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김성태 전 회장이 버럭 좀 화가 났나 봅니다. 아니 20년이나 알아왔는데 형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다 우리 알고 한 거 아니냐. 같이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김성태 전 회장뿐만 아니라 안부수, 방용철 전 회장과 부회장 모두가 다 세 사람이 다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고 이화영 전 부지사만 아니다, 모르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 전 회장 목소리 좀 보시죠. 우리 쪽 사람이 10명 넘게 구속됐고 회사도 망하게 생겼다. 우리 식구들은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호소했다고 합니다. 나 들어갔다 오면 70시다. 왜 형 입장만 생각하느냐? 우리 입장도 생각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군요. 그래도 안 됐나 봅니다. 그래서 왜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셨는데 기억이 안 나냐? 공무원들은 왜 거짓말만 하느냐? 이렇게 따져 물어봤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는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라는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김 전 회장이 어떤 카드를 꺼내 들었냐 하면 쌍방울 임원진에게 지시해서 대북 송금 자금원 등 관련 내부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게 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무식 교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이제 검찰이 이제 성남지청에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고리로 해서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지사가 저 대북 송금 관련해서 몰랐을 리가 없다는 지금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수사를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화영 지사가 딱 길목을 지키면서 모르는 일하고 잡아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자가 대질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성인 밖에서 들릴 정도로 좀 싸우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많은 기사가 났고 또 이미 많은 검찰이 수사를 해서 김성태 회장으로부터
300만 달러, 500만 달러를 전부 밀반출해가지고 중국에서 돈을 모아서 북한 측에 전달한 것들이 다 자료가 다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 돈이 전달되는데 자료가 없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경기도에 스마트팜 사업을 하면서 안부수를 아태협회장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경기도의 파트너로 같이 일을 했고, 안부수가 쌍방울 그룹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국제회의도 하고, 안부수 회장과 이화영 부지사와 김성태 회장이 중국에 가서 북측의 조선아트위원회 간부를 만난 것까지 다 확인이 된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게 나온 것처럼 비즈니스를 같이 타고 갔다 술 먹고 밥 먹었는데 왜 생각이 안 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볼면소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화영 지사가 누구나도 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이렇게 부인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질 신부까지 갔습니다만, 저 부분은 이화영 지사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느끼는 것은 아까 정성호 의원이 이야기했던 정진상, 김용현이 가서 알리바이 잘 생각해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화영 지사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 잘하고 있다, 모른다고 해라 라는 걸로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길몽을 지키고 있는 키맨들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입을 다물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 정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구속영장 청구에도 분명히 정황이 되고요. 아까 우리 권 대변인께서 구속영장이 인신을 구속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을 반드시 남발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구속영장은 청구만 하는 겁니다. 구속영장 발부가 아니죠. 발부는 누가 합니까? 법원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정치검찰에 못 믿게 생겼으면 아까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말한 것처럼 가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라는 겁니다. 2018년에 권성동 당시 법사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시절에 강원랜드 인사청탁 문제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체포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방탄국회 안 하겠다고 자진해서 영장실질심사에 가서 기각 판정 받고 나옵니다. 그 길을 왜 가지 않습니까? 떳떳하다고 하고 YS랑 DJ랑 같은 급이라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재명 대표가 국민한테 설득할 논리가 1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혐의 부인하고 있는 모습 신문 통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 황근택 변호사 목소리도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본인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북한에 송금한 것이다. 근데 그 북한 송금 과정에 뭐 관여를 하거나 그거에서 아는 바가 없다, 이런 입장을 유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성태 전 회장과 관련된 얘기가 지난 15일 법사위에서도 좀 공방이 오갔다고 합니다. 김 전 회장을 두고 한 표현을 놓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쓰시는 게 많아요. 지금 김성태 회장 자표기 송환되기도 전인데 이 피의자에게 깡패라는 이 표현 써도 되는 겁니까? 저는 깡패라고 봅니다. 장관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로 주가 조작에 관여하고 이런 부분도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관께서, 법무부 장관께서 그 피의자에 대해서 깡패다 그렇게 말하셔도 되는 거냐라는 제가 겁니다. 말씀드렸고요. 판단을 의원님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 저희가 좀 예의주시하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신문 4가지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저희가 메인으로 선정하지 못했던, 그러나 반드시 오늘 알고 넘어가야 할 신문 4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신문 조선일보, 방통위원장 압수수색. 어제 잠깐 속보로 전해드린 바 있는데 신문 먼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TV조선, 방송사 항상 재승인 심사를 받습니다. 그때 점수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자택과 차량 이런 것들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제 한 위원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휴대전화,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서 재승인 당시 관련 자료 등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와 관련해서 구속되거나 기소가 돼서 수사를 받고 있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소개해드리죠. 재승인 3사 업무를 맡은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 차모 씨를 구속 기소했고, 그리고 방송정책국장 양모 씨도 구속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 광주대 교수에 대해서도 내일 아마 곧 구속영장 청구가 됐고, 그리고 실질심사가 금년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벌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한상혁 위원장, 그동안 검찰 수사는 위원장
직 중도 사퇴 압박이라면서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해 왔었는데 그 목소리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심사 조작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최종적으로 심사위원회 의결이 있기 전까지는 심사위원 재량하에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됐어요. 엄격하고 이게 투명하게 심사를 진행했다는 말씀을 최초로 드리겠습니다. 점수를 자, 재승인 기준점, 뭐 총점 만점에 몇 점 이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 그 점수에서 이미 그 점수 기준점을 넘겼는데 그걸 살짝 조작하면서 못 미치게 만들어서 조건부 재승인을 만들어줬다. 이러한 내용인 건데 어떻게 점수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바뀌게 됐습니까? 지금 총점은 넘어섰거든요. 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딱 하나의 항목도 굉장히 정량 평가가 아니라 정성 평가, 그 공정성이라는 애매모호한 항목에서 점수를 만진 겁니다. 근데 지금 만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굉장히 점수를 확 낮춰버렸거든요. 딱 하나의 항목을 그렇게 만져가지고 결국은 TV조선을 재승인 심사 대상으로 계속, 그러니까 몇 달 단위로 계속 심사를 받게 되는 그런 족쇄를 채운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정권에 대해서 바른 소리하는 언론에 대해서 통제하는 장치로서 이 지금 점수를 조작한 것이 작용을 했고, 방통위가 거기에 앞장을 섰다. 그리고 여기에 국장과 과장이 이미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 조직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이 드러났고, 그리고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지금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주거지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안 나오는데도 발부가 된 것이기 때문에 네. 공모 관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금 소명이 이루어졌다. 이건 굉장히 방통위 차원의 조직적인 점수 조작이다. 그런 범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어떻게 구속영장 청구가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문 바로 한겨레 신문인데요. 관저 의혹을 풀 CCTV. 천공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겨레 신문 잠깐 보시죠. 천공 관저 답사 의혹을 풀어줄 수 있는 건 바로 CCTV밖에 없다. 그러나 CCTV가 지금 삭제가 됐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포렌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복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것 또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빨간 밑줄친 부분 보겠습니다. 경찰서 관계자의 설명을 보면 통상 보존 기한이 30일이라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저장 공간은 그보다 더 클 수 있고 그래서 더 많은 양이 저장될 수도 있고 덮어쓰는 형태로 저장되는 과정에서 이게 순차적으로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빈 곳에 저장되면서 일부 기록은 또 남아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오래된 영상에 여러 번 덮었었다면 복구될 확률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 분석해보면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붙여야 이제 뭐 복원을 포렌식을 해도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사실 쉽지 않다.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으니 포렌식은 해보겠다. 이런 취지의 경찰의 설명인 것 같습니다. 자, CCTV 영상뿐만 아니라 사실 당사자인 천공 측의 주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 TV조선 탐사보도 7이 지금 천공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어떤 얘기가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봐주신 게 맞는지, 관저 봐주신 거 맞는지 저희 인터뷰 요청 드리는데요. 선생님 봐주실 수 있잖아요. 아니시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니까. 가신 게 맞으신지 그것만. 거기를 가본 적도 없고 땅을 밟아본 적도 없어요. 스승님은 청문회를 나가길 원하세요. 아무 때나 부르면 거기 일정 맞춰서 나가겠다고. 청문회로 부를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영상? 저 CCTV라는 것이요. 저게 있었다고 추정되는 게 작년 3월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거의 1년이 다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는 잘 아시다시피 그 이제 녹화가 되고 그러면 이제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에는 또 그 위에 더 씌워지고 그러니까 지금 상당한 정도로 더 씌워졌을 텐데. 네네. 자, 그렇다면 과연 이걸 나중에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할 수가 있나? 이게 쟁점이죠. 근데 이제 일단 삭제는 됐겠죠. 이렇게 자꾸 더 씌워졌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경찰도 복원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 복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여지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 CCTV를 복원을 못 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어찌 보면 그냥 주장만 이제 하고 진실 공방을 벌이다가 끝날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복원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지금 말만 가지고 서로 어차피 뭐
그 이제 천공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다 부인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말만 가지고 저 사실관계를 입증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CCTV가 가장 핵심적인 물증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경찰의 이 CCTV 관련된 입장이 좀 모호해요. 그러니까 삭제됐다는 걸 확인을 했는데 복원 가능성이 있다는 건지 복원 가능성이 없다는 건지 게다가 이게 용량이 차면 자동 삭제된다는 게 정말 맞는 얘기인지 이 모든 게 다 모호해서 분명하게 좀 밝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지워지지 않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출입 기록이랍니다. 그 출입 기록도 전자적으로 입력이 됐는데 그걸 의도적으로 삭제할 수가 없다는데 왜 그 얘기는 지금 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관사에 갔으면 그 출입 기록은 누가 지워지지 출입했는지 않는다. 그건 지워지지 않는답니다. 근데 왜 그 얘기는 지금 언급이 없는지 또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천공이라는 분은 작년부터 여러 언론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 사실을 취재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일절 답이 없었어요. 네. 근데 관계자가 물론 답을 했지만 본인이 네. 아니라 관계자가 가본 일이 없고 뭐 청문회 나가겠다라고 답변한 시점을 보십시오. CCTV가 삭제됐다는 게 확인되고 국회에서 부를 가능성이 없다는 게 확인된 이후에 저렇게 답한다는 것도 제가 보기엔 좀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문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신문은 바로 한국일보인데요. 윤석열 정부가 어제 첫 국방백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중요한 건 바로 북한을 적이라고 적시를 분명히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북미, 미북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북한 우리 한민족인 건 맞습니다만 적으로 표현된 이상 우방 국가인 미국을 더 우선시하겠다라는 윤 정부의 의지를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표현도 바뀌었고 9.19 합의 위반됐다는 부분도 반복적으로 여기에는 표현이 돼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주요 변화들 몇 개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일단 2020 국방백서에는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다소 애매모호하게 우리의 적을 정의하고 있습니다만 2022 국방백서에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아주 명료하고 간단하고 확실하게 우리의 적이 누군지 알 수 있게끔 적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에 대해서 국무위원장이라고 호칭을 붙여준 반면에 이번에는 그 호칭을 뺐습니다. 그리고 북미 관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북 관계라고 호칭을 바꿨고 9.19 군사합의문을 2020 국방백서에는 기재를 했습니다만 이번 2022 국방백서에는 그 합의문을 삭제했고 반대로 반복적으로 군사합의를 위반했다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적시를 해뒀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 국방백서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제 바뀐 부분이 이제 대북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과 원칙을 이제 분명히 한 것 같은데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모든 우리 국민들이 이 북한에 대한 이 비핵화 협상이라는 것이 이제 협상으로 사실 불가능하다는 것들 현실로 많이 깨닫고 있고, 네. 그다음 최근에 북한에 있다는 행보를 보면 이미 2021년 8차 노동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국방발전 5대 가업이라는 걸 천명을 했고 그 과정에 따라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미사일 발사 이후에 뭐 ICBM 그다음에 초대형 뭐 괴물 뭐 핵탄두를 비롯해 가지고 그들이 천명하고 있는 새로운 군사 기술을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방백서에서 북한에 대해서 명확히 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때려진 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때리는 감이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2019년에 하노이 그렇죠. 노딜 네. 이후에 남북 관계는 이미 파탄 지경이 돼 있습니다. 네. 그 어떤 경우에도 북한은 우리를 쳐다보지 않고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의 그 날로 점증하는 핵 위협, 그다음에 남쪽에 대한 대남 군사적 도발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냉철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네. 적이라고 표현하는 건 맞고 특히나 이제 김정은에 대해서 국무위원장인 호칭을 뺐다고 지금 나오는데요. 국방백서니까 뺄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또 그러면 만약에 이 대화 국면이 열려서 북한과 대화를 한다면 그때는 김정은이라고 하지 않죠. 그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 호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국방백서는 북한이라고 하는 북한군과 북한 정권이 우리의 적이라고 정확히 전제한 상태에서 작성하고 있는 우리의 국방부의 백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일관성을 가지고 잘 정리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지웅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뭐 일단은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라 뭐 그것 자체는 그거에 따라서 이제 행정을 진행하는 것 자체를 비판할 생각은 없고, 근데 어쨌건 이게
다른 나라의 국가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인정한 채로 하는 것이 되려 평화를 이끄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거기를 침범해서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어쨌건 최근의 경우에는 통일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화적 교류를 어떻게 만들 건가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2 국방백서 주요 변경 내용들 소개를 좀 해드렸고 마지막 신문, 네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보시죠. 농구 왕제 마이클 조던의 통 큰 기부가 있었습니다. $10,000,000, 우리 돈으로 128억 원이라는 거금을 한 번에 기부했습니다. 메이크 위시라는 이 개인 이 단체에다가 개인 최고액을 내놨습니다. 데뷔 6년 차 때부터 이 단체와 인연을 맺어왔고 그리고 아마 꽤 오랜 시간 34년 동안 인연을 쭉 이어왔던 그 재단과 함께하면서 굉장한 기쁨을 마이클 조던은 개인적으로 받았고 또 아이들을 도우면서 행복도 느꼈다. 그래서 환갑을 맞은 기념으로 우리 돈 128억 원, $10,000,000라는 거금을 이 재단에 기부를 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기부를 했고 또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기부에 동참해달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자, 마이클 조던,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 아마 정말 NBA를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농구의 신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거 경기하던 모습 잠깐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